코로나 시대 자녀 교육 두 번째 시간. 아이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아이들이 잘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도 한때는 어린아이였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는 아이다. 이것까지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뇌를 들여다볼 겁니다. 이 뇌는 가장 안쪽에 이렇게 생존뇌가 있어요. 생존뇌, 뇌간, 파충류의 뇌라고도 부르고요. 또 변연계, 이것을 덮고 있는 뇌가 변연계인데요. 감정을 다루고 있고 이 포유류의 뇌라고도 부릅니다. 심피질, 이것을 덮고 있는 이 심피질은 사고뇌, 인간에게 발달해 있어서 인간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맥린이라는 신경학자의 삼중뇌 이론인데요. 이렇게 뇌가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는 포유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영장류, 인간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뇌가 삼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존의 욕구, 두 번째는 관계의 욕구, 세 번째는 성장의 욕구. 이것은 엘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의 삼중구조와 엘더퍼의 ERG 이론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인간은 긍정적 감정을 느낍니다.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주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과 세계관을 갖게 될 겁니다. 반대로 욕구가 좌절이 되면 부정적 감정을 느끼겠죠.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상태에서 말을 한다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겠죠?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나는 기분도 나쁘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도 기분 나쁘고 다 기분 나쁘네. 나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욕구가 충족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가정이. 그래서 안사성이 되어야 한다. 고구려 장군 양만춘이 이 주민들과 함께 안시성에서 당나라의 침입을 막잖아요. 우리는 안사성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고 사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욕구가 항상 충족되는 건 아니에요. 욕구 좌절될 때도 많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뇌를 다시 한번 보면요. 삼중뇌라고 그랬잖아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뇌가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떤 뇌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인간뇌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파충류의 뇌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싫어 안 해. 지금 뭐 같아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떼쓰고 부수고 막 공격하잖아요. 이게 뇌 상태가 파충류 뇌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힘이 빠지면 힘이 좀 더 빠졌어요. 그러면 엄마 미워할까 형 미워할까 마치 늑대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포유류의 뇌가 작동을 합니다. 완전히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을 때 인간 뇌가 작동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도 이렇게 화난다고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나 늑대와 같이 구나요? 감정을 조절하려고 애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전두엽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두엽은 세 개의 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타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예측하고 이런 합리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전두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두엽은 6세에서 25세 이 시기에 많이 발달을 하는데요. 16세 정도가 되어야지 이 세 개의 뇌를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한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 16세 이전 중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은 전두엽이 발달해 있질 않아서
이런 스트레스 상황,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돼버리거나 늑대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전두엽이 아직 발달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중학교 3학년 넘어선 아이들이 없다면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들의 전두엽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안정시키고 슬퍼할 때 달래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요. 아이가 소리 지르고 막 엉망진창으로 막 만들고 그러면 쟤 왜 저래가 아니라 전두엽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전두엽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네,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자,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보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리고 꼭 안아주고. 이 아이가 이렇게 보호받을 때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보호와 애착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에 가서도 또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친구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애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보호와 사랑, 이 애착,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따뜻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키운다라는 의미에서 양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아이들이 이제 3살, 4살, 5살 이 정도 가게 되면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해야 하고, 또 우리 사회 관계에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건 해야 하죠. 그리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뭐냐? 훈육의 과정이에요. 이때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실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때 훈육이 잘 되면 아이들은 유능감이 생겨요. 내가 자기를 잘 조절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앞서서 애착이 잘 된 아이들은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자존감과 유능감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이런 자아성찰을 많이 해야 해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시절에는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황하더라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 맨날 공부만 하니까 자기 성찰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 없이 공부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감정이 왜 이런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태어나서 계속 자라게 됩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역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와 애착을 하는 양육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조절과 사회적 관계가 필요한 이 시기에는 훈육의 역할, 그리고 자립과 공영이 필요한 이 시기에는 교육,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눠야 합니다. 아이들의 뇌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이 되면서 전 전두엽의 기능이 향상이 되어 아이들이 화내고 미워하고 또 게으른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시기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자립,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유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립이죠. 두 번째는 공영, 민주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아이였다. 이번에는 나의 이야기, 바로
부모님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란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성인이 된 우리도 양육과 훈육과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거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부모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사랑받은 경험. 이 경험이 있어야지 사랑받았을 때 그 기쁜 좋은 느낌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 자존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유능감이 있어요.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유능감. 이 유능감이 자존감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 자신감,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해본 경험이 있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이게 바로 삶을 살아가는 자신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삶이 순탄치 않고 불행했던 부모는 자신과 자녀에게 애정 표현과 칭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한데 묶을 만큼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훈육과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그걸 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러면 또 부모님에 대한 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내 나이 때는 어땠었나? 저희 부모님이 제 나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렸을 때를 보면 한국전쟁 당시였어요. 한국전쟁 당시였어요. 이거는 생존 자체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보릿고개나 간신히 먹을 것을 구해서 먹으면서 살아간 거죠. 이 부모님들은 우리가 배고프지 않기를, 죽지 않기를, 생존하기를 바라는 게 어쩌면 가장 큰 주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때요? 부모님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도 그런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죠? 그래서 주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줬던 겁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죠.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무조건적이죠. 부모는 자식 보면서 얘하고 비교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냥 부모를 사랑해요. 어쩌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또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생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괴롭히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유진아, 그만해. 동생이 다칠 수 있어. 그리고 엄마도 화나. 다른 사람이 너에게 똑같이 그런다면 너는 좋겠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잘할게. 이런 아이가 있을까요? 네. 지역당 1명 정도 있을 겁니다. 내 아이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은 대화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설득하죠.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말다툼이 되고 결국 혼내기가 됩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진아, 너 왜 자꾸 그렇게 동생을 괴롭히니? 동생한테 친절하게 대라고. 몇 번 얘기해. 좀 친절하게 대. 좀 친절하게. 누가 지금 제일 불친절해요? 네. 친절은 친절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친절하라고 하면서 불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그럴 때 아무리 말을 해도 잘 통하지 않아요. 아이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참고자료예요. 1, 2, 3 매직이라는 책인데요. 200만 부 이상 판매된 세계적인 자녀교육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다른 두 선생님과 함께 번역한 책이고요. 그리고 긍정의 훈육 청소년 편도 제가 김성원 선생님과 같이 번역한 책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책은 제가 번역한 책은 아니고요. 같은 1, 2, 3 매직 청소년 편이라 이 책들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양육법들을 공부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이렇게 5단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1단계가 기본 이론 이해하고 2단계가 사랑으로 양육하고 3단계가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4단계 단호하게 훈육하고 5단계 코로나 시대 가정학습법까지 사랑으로 양육해요. 좋은 습관 가르쳐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친절하면서도 단호하게 훈육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의 뇌를 살펴봤고요. 욕구와 감정, 자아 정체성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 아이들의 뇌가 아직 덜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걸 이해해야 한다. 나도 한때는 아이였고요.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어쩌면 내 아이들이 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가 어린 시절에 행복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그것을 채우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아이는 아이다. 특히 기분 좋을 때는 아이들 다 천사와 같아요. 기분 좋을 때는 대화가 됩니다. 다만 기분 나쁠 때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양육 기술을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강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는 어떤 부모인가? 아이들이 이해했으니까 부모로서 나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